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투데이입니다. 미국의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2호에 실릴 우리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주 방사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게 되는데 우리 기술로 만든 반도체가 탑재돼 더욱 기대가 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며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며 주말 아침까지 영하 10도 이하의 추운 날씨가 예상돼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말인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며 기온이 점차 영상으로 올라 한파가 점차 풀릴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열흘 넘게 전국을 꽁꽁 얼렸던 긴 한파가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주말 낮부터 추위가 서서히 풀리겠지만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위험은 계속 주의가 필요합니다. 2월이 시작하는 다음 주 초에는 중부지방에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쉴 새 없이 흐르던 물줄기는 사라지고 도심 폭포는 얼음벽으로 변했습니다. 열흘 넘게 이어진 매서운 추위가 도심 풍경까지 얼려놨습니다. 전국을 뒤덮은 긴 한파, 차츰 끝자락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쪽 찬 공기 축이 동쪽으로 이동해 나가고 상대적으로 온화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길게 이어진 추위가 이번 주말부터는 점진적으로 기온이 회복이 될 것으로 주말 낮부터 기온이 서서히 오르며 한낮에는 영상권을 회복하는 곳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만 추위가 누그러져도 산불에 대한 경계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평년보다 강수량이 크게 부족한 상태고 대구와 경북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조특보는 동쪽을 넘어 서쪽 곳곳으로 확대하면서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8일까지 상태를 보면 대체적으로 서풍이 우세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앞으로의 건조도 현황이 유지되거나 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이런 가운데 2월의 시작인 일요일 밤부터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대가 지나면서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져도 건조와 산불 위험, 눈 소식이 이어지는 만큼 날씨 변화에 대한 대비는 계속 필요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달 탐사 우주선인 아르테미스 2호가 이르면 다음 달 초 발사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탑재되는 우리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발사 전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김은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폴로 우주선의 달 착륙 이후 50여 년 만에 유인달 탐사인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 여기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큐브 위성 K-라드큐브가 탑재됩니다. 책가방 정도 크기로 19kg 정도인 K-라드큐브는 지구를 둘러싼 베넬런 복사대의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 복사대는 달이나 화성 같은 심우주로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나쳐야 하는 영역입니다. 이 때문에 우주인들이 통과할 때 방사선을 얼마나 받는지 측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라드큐브의 모형입니다. K-라드큐브는 아르테미스 2호에서 분리된 뒤 이 태양 전지판을 펼치고 전력을 생성하는데 이 전력을 바탕으로 우주 환경의 과학 측정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초저궤도 영역을 통과할 때 극한 열 환경을 견디고 정밀한 초기 궤도를 제어하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방사선 띠를 지나가기 때문에 위성 자체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방사선 영향들을 관측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궤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또 국내 기업이 개발한 반도체 소자들도 K-라드큐브에 탑재돼 우주 환경에서의 방사선 내성도 검증할 계획입니다.
탑재체에서 수집되는 관측 데이터와 위성의 상태 정보는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전송되며 발사 6개월 후 전 세계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연산 속도로 인공지능 다음은 양자라고 불릴 만큼 양자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2035년까지 양자칩 제조국 1위를 목표로 연구개발부터 인력 양성까지 아우르는 양자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슈퍼컴퓨터로 수만 년이 걸리는 연산도 단 몇 분 만에 계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 일반 컴퓨터는 모든 정보를 0과 1로 바꿔 차례대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동시에 탐색하고 계산해 빠른 연산이 가능합니다. 양자 기술에 인공지능에 이어 각국이 사활을 걸고 뛰어드는 이유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 우리 정부도 본격적인 양자 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습니다. 우선 K-양자 컴퓨터 독자 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기술로 풀지 못한 산업 난제를 양자와 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산업 활용 사례 경진대회를 추진합니다. 보안 분야에서는 전국 단위의 양자암호 통신망을 구축하고 국방과 금융 등 높은 보안이 요구되는 영역부터 실증을 진행합니다. 또 인공지능 영재학교와 양자대학원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핵심 인재를 배출하고 양자 벤처와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2,000개의 양자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화 사업과 연계한 양자 컴퓨팅, 통신, 알고리즘 등 5개 분야 양자 클러스터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양자 클러스터는 첨단 산업과 양자 기술이 융복합하는 양자 전환, 즉 QX의 거점으로 상반기 공모를 거쳐 오는 7월 최종 지역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사고나 질병을 제외하고 사람의 수명에 유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최대 55%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바이츠만 연구소는 수학적 계산과 사망률 모의 실험, 쌍둥이 자료 분석을 통해 사고, 질병 등 외부 원인을 보정할 경우 유전적 요인의 영향이 50에서 55%로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결과가 지금까지 알려진 추정치인 20에서 25%의 2배가 넘는 수준이라며 유전자가 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의 수명 역시 다른 동물처럼 유전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3월 13일까지 천원의 과학 챌린지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1,000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는 기초과학 원리를 시연하는 영상과 작품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눠 운영되며 교과 단원과 원리 설명을 담은 1분 이내 시연 영상을 제출하면 됩니다. 제주에서 재생에너지로 키운 아리백 감귤이 국내에서 처음 출시됐습니다. 태양광 발전을 활용해 농업 분야에서도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재영 기자입니다. 시설하우스 안에서 감귤나무가 탐스러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귤은 필요한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한 이른바 아리백 감귤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두개동에서 실증 재배했고 올해 400kg을 처음 수확했습니다. 이번 실증에서 눈에 띄는 건 시설하우스에 부착하는 필름형 태양광입니다. 필름형 태양광 모듈은 별도의 설치 공간이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유연한 구조이기 때문에 하우스 곳간부에도 설치가 용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얻어진 전기를 히트펌프로 난방에 사용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한 태양광의 한계도 극복했습니다. 제주도는 필름형 태양광을 개량하고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가 2곳을 선정해 우선 보급할 계획입니다. 아리백 감귤 확대는 자가 발전을 통한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탄소 중립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전기를 직접 생산해서 하게 되게 되면 농가 소득이 더 커지게 되는 효과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요. 농업 분야에서의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달걀과 우유에 이어 감귤까지 아리백 인증을 받으면서 제주 지역 1차 산업의 탄소 중립 달성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생산량의 70%를 책임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타고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냈습니다. 주식시장의 뜨거운 상승세를 이끄는 두 회사가 HBM4 정면 대결을 예고한 가운데 코스피는 사상 처음 5,200선을 뚫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한때 위기설에 휩싸였던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시대 반도체 열풍을 타고 다시 날아올랐습니다. 지난해 333조 원 넘는 매출을 거두며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고 연간 영업이익도 역대 4위에 올랐습니다. 상반기 저조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4분기 역대 최대 분기 성적을 거두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실적 개선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슈퍼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사업입니다. 범용 D램의 수요 강세와 고대역폭 메모리 HBM 판매 확대로 4분기 삼성 반도체에서만 16조 4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돌아온 삼성전자는 힘겹게 납품에 성공한 5세대와 달리 6세대 HBM4 경쟁력을 자신하며 올해 HBM 판매가 3배 이상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 HBM4는 고객들로부터 차별화된 성능 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 요청에 따라 2월부터 최상위 비닌 11.7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의 양산 출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HBM에 힘입어 삼성전자 실적을 뛰어넘은 SK하이닉스는 업계에서 가장 빠르게 HBM4 양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HBM에 대한 선제적 투자로 만들어낸 공급망은 단기간 따라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성능과 양산성 그리고 품질을 기반으로 한 당사의 시장 리더십 및 주도적인 공급사 지위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란히 호실적을 내놓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계속되면서 더 큰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하자 코스피도 다시 신기록을 썼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5,200선을 돌파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1% 하락 마감했지만 SK하이닉스는 2% 오른 86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연일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는 코스닥 지수는 3% 가까이 오르면서 1,160선에 올라섰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삼성전자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에 대한 고객사의 평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 달 본격 양산 출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HBM4에 대한 품질 검증이 완료 단계에 진입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최상위 속도 11.8GBps 제품을 포함한 HBM4 물량 양산 출하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HBM4의 다음 세대인 7세대 HBM, HBM4E에 대해서는 올해 중반쯤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동결을 비판하면서 관세의 장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 단지 펜을 휘두르기만 해도 관세로 수십억 달러가 미국으로 더 들어올 것이라며 관세는 미국을 다시 튼튼하고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재정적으로나 다른 모든 면에서 볼 때 이런 강력함과 어울리도록 우리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느림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금리 인하를 다시 거부했다며 미국과 국가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후 5시쯤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대화한 뒤 오후 6시 24분쯤 청사에서 나왔습니다. 김 장관은 취재진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면서 아직 결론이 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인상을 막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막았다 안 막았다 그런 이야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의 협의에서 한국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비롯해 한미 간에 합의한 대미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설명하며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설득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시가총액 3위 현대차가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미국 관세 여파에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관세 비용만 4조, 기아와 합치면 7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추가 협상 결과에 따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진 미국 자동차 관세가 국내 완성차 업체 1위 현대차 실적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186조 2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20% 가까이 줄었고 당기순이익도 21.7% 감소한 약 10조 3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미국발 관세 영향이 집중됐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46조 8천억 원으로 소폭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1조 6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사상 최대 4분기 매출 기록에도 관세 영향, 주요 시장에서의 판매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증가 등 비우호적인 경영 환경이 당사 손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관세 비용만 현대차는 지난해 4조 1,100억 원을 부담했고 기합까지 합치면 7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대로 자동차 25% 관세를 부과할 경우 올해 수익성은 추가로 악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현대차는 CES 2026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시장의 주목을 받으며 주가가 반등해 시총 3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ES 때도 발표했던 것처럼 휴머노이드 메타플랜트의 POC는 연말부터 POC는 신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전 개념과 가능성을 검증하는 절차로 현대차는 지난해 말부터 생산 현장에서의 휴머노이드 활용 가능성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사상 최대 매출에도 불구하고 관세 부담으로 수익성이 크게 흔들린 현대차. 다시 15%에서 25%로 관세를 올리겠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으로 불확실성에 갇힌 상황에서 긴장감 속의 관세 협상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1,132만 2,575대를 팔아 6년 연속 세계 판매 1위에 올랐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판매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했으며 2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일본 시장을 제외한 해외 판매량도 전년 대비 3.1% 늘어난 925만 1,321대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생산량은 5.7% 증가한 1,122만 1,960만 대였습니다. 도요타가 지난해 일본에서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는 61만 5,204대로 전년 대비 14% 늘었습니다.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빨간 날이 됩니다. 여야는 모처럼 손을 맞잡고 반도체 특별법 등 민생 법안 9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종합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로 대치했던 여야가 약 2주 만에 본회의장에서 만났습니다. 늘 으르렁대던 것과 달리 이번엔 미리 합의한 비쟁점 민생법안 90여 건을 합심해 처리했습니다. 먼저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이후 18년 만에 7월 17일은 다시 빨간 날이 됐습니다. 헌법 제정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더 넓게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축하드립시다. 여야는 국가 핵심 기반인 반도체 산업을 대폭 지원하는 특별법안도 처리했습니다. 전력 용수 도로망 등 기반시설 확충과 보조금 지원, 예비타당성 면제 등 전폭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연구개발 인력은 주 52시간제 예외로 하자는 핵심 쟁점은 이번 법안에서 일단 빠졌습니다. 여야 간에 이견이 있어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였으나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을 시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공감대 하에 필리버스터 제대로법이다, 소수야당 발언권 말살법이다, 이견이 팽팽하던 국회법 개정안도 합의 처리됐습니다. 무제한 토론 사회권을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필리버스터 때 60석을 꼭 채워야 한다는 내용은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등의 반발로 역시 제외됐습니다. 의장이 정회하도록 하는 내용과 본회의에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를 원칙적으로 전자투표로 하는 내용을 삭제. 이자 면제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취업 후 상환학자금 특별법 개정안과 안표 근절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도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여당은 대통령의 입법 촉구에 야당은 발목 잡기 프레임 부담감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덕분입니다.
모처럼 싸움 없는 평화로운 본회의였지만 민주당이 고 사법개혁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협치 무드는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의도는 다시 폭풍 전야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최근 국내로 압송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 가운데 상당수는 물품 구매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조직이 관공서나 기관 140곳을 사칭해 200명이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뜯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9일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사기범죄 조직원 70여 명이 지난주 국내로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3분의 2가량은 물품 판매 사기 피의자로 모두 부산에서 조사받았습니다. 공무원과 판매업체 관계자로 역할을 나눠 특정 업체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게 대표적인 범행 수법입니다. 당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계약을 한 게 또 할 게 있어가지고 또 제 주무관 이름 들으니까 또 너무 믿었던 거지. 경찰은 해당 조직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지역에 거점을 두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공사, 용역 등 마치 계약을 할 것처럼 속인 후 다른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구매해달라고 하여 그 구매 대금을 송금받으며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관공서와 군부대, 병원 등 모두 144곳을 사칭해 200명 넘는 피해자에게서 71억 원을 가로챘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일부 조직원들은 취업 사기를 당했다거나 납치 감금 피해자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무원은 갑이라며 매달리거나 비굴한 말투를 하지 말라는 지침도 있었는데 관공서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과거에 구매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알려주는 전화번호가 아닌 공식 대표 번호로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은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총책과 우리나라 국적 관리자들을 추적하고 범죄 수익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차상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 전국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폐기물 업체에서 난 불이 야산으로 번지는가 하면 금속 공장에서 난 불은 날이 새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주변이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어제 오후 6시 50분쯤. 경남 김해시 생린면에 있는 비철금속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맹렬한 불길에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2단계를 발령했고 불씨는 인근 야산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산림당국까지 나서면서 산불은 곧바로 잡혔지만 공장 화재는 소방대원들의 애를 태웠습니다. 비철금속은 물과 닿으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소방당국은 모래 등으로 덮어 산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밤새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에는 충북 단양군 매포읍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시작된 불이 인근 야산으로 번졌습니다. 산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업체에서 난 불은 200톤에 달하는 폐기물에 계속 옮겨 붙으면서 소방당국이 진화에 밤을 새웠습니다. 뒤이어 어제 오후 4시 반쯤에는 전북 남원시 산내면에 있는 야산에서도 불이 나 6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산림당국은 헬기 등 장비 39대와 인력 250여 명을 투입해 진화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산림청은 감식반 현장 조사를 거쳐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에는 경남 사천시 서포면에 있는 야산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1월 30일) 오전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오후 뉴스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